이 영화는 그 이별의 절정의 순간을 심지어는 둘이 결혼했던 순간까지 집어넣으면서 대조시키는, 이별 장면 베스트로 라라랜드 넣었다라고 하면 다 끝장면이라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장면을 얘기한 게 아니에요, 저는. 사랑하기 때문에 떠난다라는 말이 되게 무책임한 말이고 비겁한 말인 줄 알았는데 이 영화를 보니까 이해되더라고요. 적어도 이 케이스는 정말 그렇습니다. 아니, 세상에 얼마나 드라마 속에 이입을 잘 시키면 배구공하고 헤어지는 장면이 세상에 이렇게 슬퍼? 안녕하세요. BTV 동진의 파야키야. 저는 현호준 매니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동진입니다. 오늘 파얀 여러분들 마음이 좀 아릿해질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네. 가장 슬픈 이별 장면입니다. 저희가 예전에 이제 가장 슬픈, 제가 보면서 실제로 눈물을 흘렸던 영화 이렇게 또 특집으로 한번 꾸민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하고 달리 이별 장면으로만, 이별이라면 사실은 이제 가장 이제 우리가 쉽게 떠올릴 수 있는 연인 사이에서 이별 장면이 제일 많겠고, 근데 오늘 베스트 안에 꼽은 걸 보면 예상치도 못한 이별 장면이 있더라고요. 네. 네. 생각도 못한 이별들이 있을 거예요. 어쨌건 가장 제가 여태까지 보아오면서 영화사를 통틀어서 21세기에 국한하지 않고 가장 슬프고도 아리고도 뜻깊고 또 너무 또 잘 찍기도 한 베스트 10으로 꼽아봤습니다. 제가 주말 동안 헤어나오지 못했습니다. 고생했어요. 감정이 어렸을 때 보면은 네. 막 선생님들한테 늘 연애사 네. 물어보잖아요. 해달라고 그러죠. 그래서 평론가님한테도 평론가님의 네. 이별사? 이게 좀 궁금하더라고요. 네. 혹시 공유할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아니요, 그거는 공유 못하지만 못하시나요? 우리가 그런 이별을 실제로 하든 하지 않았든 간에 사실은 영화를 보면서 우리는 이제 굉장히 강력하게 이입할 수 있는 그런 인간만의 굉장히 덕목 같은 게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을 처음 만날 때 잘하자라는 건 지키기가 쉬운데 어떤 사람과 잘 이별하자라는 건 지키기가 정말 어려워요. 그런 측면에서 그러면 잘 이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떤 상황마다 이게 이별일 수 있다라는 것을 사실은 생각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아버지를 떠나버릴 때 그런 생각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잘 이별한다는 게 얼마나 지난하고 어려운 사건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평상시에 어떤 태도나 준비나 이런 것이 필요한 것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게 이별의 순간인지를 심지어는 모르는 존재니까. 이런 생각을 하죠. 아무래도 이게 스포가 들어갈 수밖에 없잖아요. 네. 누구와 누가 이별했는지를 얘기하는 것만으로도 스포가 될 수 맞아요. 있으니까 네. 이 점 참고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영화는 평론가님의 한 줄 평이 너무나도 화제가 됐었던 조제, 호랑이 그리고 물고기들입니다. 그게 제가 한 줄평 반칙 쓴 영화 아닌가요? 한 세네 줄 되긴 했는데 그렇죠. 네, 반칙을 하면서까지 그렇게 쓰고 싶었던, 네, 많은 분들이 기억하기도 하고 너무 슬프고 너무 아픈 쪽에 더 가까운 것 같은데 그런 이별 장면이에요. 조제라는 어떻게 보면 이제 몸을 잘 쓰지 못하는 그런 처지에서 이제 항상 휠체어를 타고 다녀야 되는 그런 그 여자와 이제 사랑을 하게 된 츠네오라는 남자의 이야기죠. 그 집에서 같이 살기도 하고 굉장히 깊은 사랑을 나누다가 결혼하기로 생각을 하고 고향에 있는 부모님한테 내가 사귀고 있는 조제를 소개시켜 주려고 먼 길을 이제 차를 타고 떠나잖아요. 근데 가다가 여러 가지 일들이 있게 되고 중간에 전화해서 가기로 한 거를 취소하게 되고 그러니까 동생이 물어보잖아요. 兄ちゃんいるんだと 그리고 나서 이제 다음 이별 장면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물론 그 사이에 이제 물고기 조명이 있는 그런 모텔 장면이 있지만 마지막 이별 장면을 보면 정말 어떻게 이렇게 담백하게 찍을까 싶을 정도로 무슨 아침에 출근하는 것 같지 않아요? 그 장면만 보면 이별 장면인지 전혀. 만약 자막도 없었으면 맞아요. 진짜 모를 것 같아요. 네, 무슨 그냥 오히려 영화의 뒷부분이 아니라 초반에 나와야 될 것 같은 장면처럼 보이고 남자는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이렇게 현관에 앉아가지고 신발 끈 묶고 있고 뒤에서 조제가 이렇게 장난치는 것처럼 일부러 야한 그런 잡지를 전해주잖아요. 그러면서 가져가라고 이별 선물이야 이렇게 얘기하고 그럼 남자는 뚜벅뚜벅 밖으로 그냥 나가는 게 끝이고 그러면서 내레이션이 깔리잖아요. 最後は案外あっさりしたもんだった別れの理由はまあいろいろってことになってるでも本当は一つだ僕が逃げた 그리고 나면 이 남자의 츠네오의 이전에 사귀었던 여자친구가 밖에서 기다리고 있죠. 둘이 오랜만에 만났으니까 그 여친이 막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기분 좋게 해주려고. 배고프지? 뭐 우동 먹을래? 라면도 괜찮을 것 같고 근데 저기가 조제 살던 집이네? 이렇게 말하는 순간 그때까지 아무렇지도 않게 걸어가던 남자가 갑자기 눈물이 쏟아지고 가드레일을 붙잡고 통곡을 하죠. 이게 정말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후벼 파는 그런 이별 장면이 아닐까. 어떠셨어요? 저는 보면서 한 가지 궁금했던 게 네네네. 이게 사실 조제가 남자친구를 만나면서 세계가 확장된 부분도 있지만 끝내 이별하면서 마음이 아팠던 부분들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럼 만나지 말았어야 됐을까요? 그렇게는 생각 안 해요. 이 영화는 그래서 이제 마지막 장면이 뒤에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 사랑이라는 게 무언가를 위한 저는 어떤 수단이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다시 말하면 그 사랑이 그 사람을 성장시켰으니까 됐어. 이렇지는 않아요. 물론 그럼 더 아름답고 좋은 것이겠지만 사랑은 그 자체로 가치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 의미에서 질문하신 것 같은 데는 동의하지 않지만 츠네오의 입장에서 이제 그 장면은 찍혀져 있잖아요. 남겨진 조제가 아니라. 츠네오를 왜 갑자기 가다가 바드레이를 붙잡고 무너지면서 울었을까라고 생각하면 죄책감도 있을 거고요. 자기가 조제를 떠난 게 사랑도 하고 호기심도 있었고 많은 것이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나는 그 사람을 버려서 도망친 거잖아요. 그 현실을 감내하지 못해서 본인 스스로가 느끼는 자괴감도 있고 그것이 영화에서 너무 잘 표현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죠. 그리고 이제 그 장면은 물론 사랑 영화에서 굉장히 슬픈 이별 장면이기도 한데 어떻게 보면 조제를 사랑하면서도 그녀와의 긴 시간을 약속하거나 자기가 해나갈 자신은 없었던 거죠. 결국 도망친 건데 상대방으로부터 도망친 거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사람들은 결국은 한때는 이 사람을 위해서 죽을 수도 있을 것 같고 사람뿐만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이 직업에 내 목숨 바칠 수 있을 것 같고 내가 지금 믿고 있는 이 가치에 정말 내 삶을 전부 다 통째로 거기다 쓸 수 있을 것 같잖아요. 근데 사람은 달라진단 말이에요. 직업적으로 바뀌기도 하고 꿈을 버리기도 하고 누군가를 떠나기도 하죠. 그러었을 때 느끼는 본인 스스로에 대한 어떤 그런 굉장히 복잡한 감정, 죄책감일 수도 있고 자괴감일 수도 있고 인생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랬을 때 이 장면 정말 많이 떠올릴 것 같아요. 두 번째 영화는 24년간에 걸쳐서 드디어 작별 인사를 하게 돼. 너무 정확하게. 패스트 라이브즈입니다. 네. 패스트 라이브즈는 사실 이제 나온 지 얼마 안 된 영화이기도 한데 영화 참 좋기도 하지만 특히 이별 장면은 정말 잘 찍기도 하고 정말 이입이 되기도 하고 이입이 된다는 얘기는 그 이야기를 정말 그럴듯하게 너무 잘 만든 거죠. 감정적으로. 역시 영화의 이제 거의 마지막 장면이라고 할 수 있죠. 어쨌건 그 어렸을 때 굉장히 서로가 좋아하는 그런 초등학교 시절에 관계가 있다가 24년 뒤에 미국에서 다시 만나게 된 남녀 이야기지 않습니까? 근데 그 사이에 여자는 결혼한 상황이고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 굉장히 반가운 친구이면서 또 마음 깊이 사랑했던 그런 사이일 수도 있었을 텐데 두 사람은 약간 굉장히 불타오르는 다시 그런 마음을 느끼지만 지금 전혀 그러면 안 되는 상황이기도 하니까 그걸 애써 누르기도 하고 그러다 결과적으로 이제 헤어지게 되죠. 굉장히 담백한 장면이고 집에서 이제 나오는데 남편 입장에서는 이게 그 남편 열불 나죠. 네, 남편 부처 아니에요? 부처, 살아있는 부처. 네. 그렇죠. 네. 그 남편은 또 이제 부처이지만 집안에서 안 기다리죠. 혹시라도 모르니까. 저 같아도 나왔을 것 같아요. 네, 저였으면 더 나왔을 것 같아요. 같이 무슨 일을 아니 나 같으면 같이 가. 같이 가서 다음에 또 오지 마시고요. 이런 식으로. 근데 이제 그렇게 해서 남편은 이제 계단에 앉아서 계단이 바깥에 있는 계단이니까 보일 거 아니에요. 두 사람이 이제 걸어가죠. 우버를 차를 불렀고 걸어가는데 그걸 자세히 보시면 걸어가면서 남편이 너무 신경이 쓰여요. 그래서 유태호 씨가 중간에 3번이나 돌아봐요. 남편이 있는 쪽을. 왜냐하면 뒤에서 보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죠. 그리고 이제 그 상대방인 그레타 리도 역시 뒤를 쳐다봅니다. 어쨌건 둘이 걸어가는데 걸어가면서 단 한마디도 안 해요. 그 도착한 다음에 오버 언제 오지 하니까 2분이 떠온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2분밖에 남지 않았던 또 애틋한 두 사람의 심정에서는 할 얘기가 얼마나 많겠어요? 근데 이 영화가 놀라운 건 아무런 대화를 하지 않는다는 거죠. 속 터지는 줄 알았어요. 네. 한마디라도 했으면 좋겠는데. 근데 그 상황에서 정말 말하기 어려울 거 아니에요. 그 상황에서 카메라가 고스란히 그 장면을 촬영하니까 관객 입장에서는 그 어색함과 그 간절함과 애타는 마음을 고스란히 느낄 수 있죠. 그러다가 이제 차가 오지 않습니까? 안 하던 말을 처음으로 하죠. 그게 바로 야 나영아라고 한국에서의 이름을 부르게 되죠. 그 순간 영화가 진짜 정말 편집을 잘했는데 24년 전에 12살 무렵에 두 사람이 제대로 치러내지 못했던 이별의 순간으로 넘어가죠. 그렇게 본다면 36살이 되어서 다시 만나서 애틋하기도 하고 이별하기도 하는 지금 이 순간은 사실은 24년 전에 제대로 치르지 못했던 이별을 제대로 해내는 그런 장면으로 볼 수도 있어요. 마침내. 네, 그렇게 해서 두 사람이 이것도 이 영화의 이제 전생이라면 패스트 라이브즈라는 이 영화의 제목과 관련된 굉장히 우리의 의미 다음 심장한 생에서는 대화를 하고 나서 이제 헤어지게 벌써 되잖아요. 서로에게 그리고 이제 다른 인연인 게 아닐까? 남겨진 그레타 리는 남편이 기다리고 있는 곳으로 걸어가는데 그 걸어가는 동안 사실은 걸어가기 시작했을 때 12살의 나영인 거예요. 12살, 13살, 14살, 15살, 16살 가다가 남편한테 도달하는 순간 그때는 36살이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남편을 이렇게 위로해서 안아주면 두 사람이 들어가면서 끝나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연출적으로나 그 담백함으로나 더군다나 두 사람이 그렇게 곡진하게 서로 대화를 하는 마지막 그 장면은 각각 단독 셔터로 찍었거든요. 그리고 두 사람이 정작 말을 해야 되는 투샷으로 길게 찍을 때는 두 사람이 대화를 하나도 안 하거든요. 이것 자체도 사실은 이별의 어떤 그런 상황 속에서 역설을 보여주는
그런 또 방식이 아닐까 싶어지기도 하죠. 많은 사람들이 네. 사랑 영화를 보면서 네. 공감을 하면서 자기 상황에 또 대입하면서 그러기도 하잖아요. 하죠. 네. 그 혜성이라는 캐릭터가 페이스북 프로필이 나오는데 대학교도 갔고 네. 그 저도 오. 어렸을 때 외국에 사는 누군가랑 스카이프로 한 적이 연락을 있어요? 이어나갔던 순간들이 오. 있고 네. 이렇게 겹치는 것들이 많아질수록 아. 이 영화에 못 태어나오겠더라고요. 마지막에 진짜 울 뻔했어요. 혹시 제 이야기- 다른 사람들이 들어도 제 이야기 되나요? 네. 다 그럴 수 있어요. 네, 네. 그러면 더 영화가 잊지 못하는 무엇이 되게 되는데 그 차이는 이제 비행기 표가 있었느냐 없었느냐의 없었죠. 차이인 거죠. 비행기 표만 있었어도. 그래서 제가 뉴욕을 가가지고 네. 패스트 라이브즈 촬영지를 갔었어요. 오. 그 브루클린 브리지 옆에 네네네. 있는 그 회전목마 회전목마. 있잖아요. 네. 거기서 막 여운을 느끼면서. 아, 네. 그랬었어요? 이거 나가도 아무 상관없어요? 초등학교 소꿉 이야기니까. 예. 아, 초등학교 때 얘기해요? 아, 과거니까, 어쩐지 자신있게 소꿉 얘기하더라. 얘기 정도는 뭐 해도 되지 않을까. 네. 예. 뭐 영화에도 초등학교 네. 때 얘기니까요. 세 번째 영화는 네. 무려 5번이나 만나서 5번이나 이별을 하게 돼. 5번인가요? 네, 닥터 지바고입니다. 네. 닥터 지바고는 뭐 이런 이별, 이런 그 장면에 대한 특집을 꾸밀 때 뺄 수가 없는 그런 고전 중에 고전이고요. 어떻게 보면 닥터 지바고 자체에서도 가장 유명한 장면이에요. 닥터 지바고라는 영화가 사랑 영화만은 아니겠죠. 그 영화가 갖고 있는 특히 이제 20세기 전반기에 러시아와 소련, 나중에 소련이 되잖아요. 제정 러시아도 나오고 1차 세계대전도 나오고 또 다음 볼셰비키 혁명도 있고 그 이후에 내전까지 있잖아요. 그런 역사의 격변을 굉장히 잘 다룬 작품이기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닥터 지바고를 사람들이 기억하는 가장 그런 애틋한 것이 있다면 나라라는 여성과 유리 지바고 사이에서의 오랜 세월을 걸쳐서 만났다 헤어졌다 하다가 마지막에 진짜 헤어지게 되는 그 장면. 이걸 꼽을 수 있습니다. 지바고가 이제 헤어지는 장면을 보면 이제 내전의 참화 속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겪게 되죠. 그래서 이제 약간 두 사람이 안전한 곳으로 피신하기 위해서 폐허가 된 별장, 그들 스스로는 이제 얼음 궁전이라고 부르는 곳인데 어떻게 보면 가장 위험한 순간에 인생에서 가장 둘만의 행복한 공간을 갖게 되는 거죠. 여러 가지 어떤 제약들이 있었지만 그런 상황에서 이제 남자는 시도 쓰고 둘이서 이제 우리가 과거에 만났으면 어땠을까? 훨씬 더 행복하게 살았을 텐데, 훨씬 더 아름다운 사랑을 했을 텐데, 이런 얘기들을 막 나누게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위험한 순간이 오게 되니까 먼저 여자를 떠나 보내죠. 일단 당신 먼저 안전한 곳으로 피신을 하게 되면 내가 나중에 찾아가겠다라고 하는데 그게 이별이 되고 어떻게 보면 말은 그렇게 하지만 두 사람은 이게 마지막 이별이 될 확률이 높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 상황에서 이제 준비해둔 썰매가 있고요. 그 썰매는 말이 끌고요. 사방은 막 그냥 눈 받치고 이런 상황에서 그 발랄라이카라고 이제 영화에서도 계속 나오는 현악기까지 주게 되니까 여자는 딱 그 느낌을 알고 라라는 쳐다보게 되죠. 그리고 떠나가게 되면 이제 그 유명한 라라의 테마가 나와요. Somewhere My Love라는 이제 노래로도 알고 있고 누구나 들어도 이 영화를 안 보신 분도 아, 이 음악이 그 음악이야 라고 하는 굉장히 아름답고 애절한 그 음악이 나오면서 남자는 그녀를 의연하게 눈물 보이지 않고 떠나 보내자마자 바로 안으로 뛰어가죠. 저 왜 뛰어가는지 몰랐다 처음에. 2층 올라가라고. 2층에 바로 뛰어 올라가더라고요. 서론에서 이 멀어지는 그녀를 한 번이라도 제대로 보고 싶어서. 근데 1층에서는 안 보일 거 아니에요. 2층에서 올라가서 보는데 너무 추운 겨울이니까 이제 창문까지 꽝꽝 걸어져 있고 창문을 열려고 하니까 안 열리는 거야. 그 창문을 깨잖아요, 박력 있게. 그리고 깨진 유리창 너머로 쳐다보는데 이미 벌써 지평선 너머로 넘어가고 있죠. 그걸 보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고개를 떨구는 그런 이별 장면이거든요. 이 장면은 그 장면 자체로도 정말 뭐 애절하게 이를 데가 없고 그 풍경과 두 사람의 상황과 이 모든 것까지 이별 장면하면 떠오르는 정말 두 손가락, 세 손가락 안에 뽑히는 명장면이죠. 저는 뭔가 이 날씨가 되게 추우니까 또 그 헤어지는 그런 감정과 되게 잘 어울렸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것도 그래요. 이게 만약에 한 영상 한 37도인데 막 더워서 막 짜증나는데 막 뛰어 올라가면서 아이 왜 이렇게 땀이 나? 2층 올라가면서 뭐 이럴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게 아니고 이제 겨울이랑 또 어떤 그 순백의 이미지 차가우면서도 그런 게 있고 사실 이 장면을 저기 러시아에서 찍은 게 아니고 스페인에서 찍었거든요. 심지어는 영화에서 보이는 그 모든 게 다 가짜 눈이에요. 자료들에 따르면 이제 여름에 찍었다는 얘기도 있는데 여름에 찍은 건 다른 장면으로 알고 있고 어찌됐건 이렇게 눈 같은 거 전혀 없는 환경 속에서 스페인에서 눈 다 깔고 얼음 막 만들고 이렇게 해서 찍은 그 장면이라서 사실 이걸 생각하면 약간 깨긴 하는데 그러네요. 그 애틋한 장면이 되게 더워서 힘들어가지고 그럴 수도 있죠. 내는 표정이었다고 생각하니까. 근데 영화라는 건 원래 그런 마법을 부리는 매체니까 어쨌건 너무나 애절한 그런 장면을 보여주죠. 제가 뭘 광고하면 될까요? SK 브로드밴드의 공식 온라인 샵 B 다이렉트 샵 요것만 말씀해 주시면 돼요. 너무 쉽네요. 그죠? B 다이렉트 삽. 삽 아니고요. 샵입니다. 삽. SHOP 삽. 샵이요. 샵. B 다이렉트 삽. 홍철님 샵. 하고 있잖아. B 다이렉트 삽. 인터넷부터 IPTV 다이렉트니까 하늘의 스케일이 다르다. B 다이렉트 샵.
다음 영화는 그 사랑의 낭만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현실적이고도 냉혹한 네. 측면을 보여주는 블루 발렌타인입니다. 사랑할 때 자기랑 비슷해서 끌리는 사람도 있고 반대로 나한테 전혀 없는 걸 상대하고 있어서 서로가 너무 달라서 끌리는 사람도 있잖아요. 이 영화는 이제 후자죠. 어떻게 보면 남자는 굉장한 로맨티스트고 여자는 굉장한 리얼리스트예요. 두 사람이 사랑을 하게 되는데 결혼 직후부터 이제 싸우게 되는 그런 부부간의 이야기를 다룬 영화죠. 영화는 애초에 시작부터 부부가 계속 그 다투는 장면들을 위주로 현재를 보여주고 있고 그 중간중간에 이렇게 다투는 부부지만 과거에 그들은 얼마나 애틋하고 즐거웠고 계속 과거 장면을 끼워 넣는 식으로 다시 말하면 과거에 그들이 그토록 사랑했기 때문에 현재의 지금 상황이 더 비참하고 한숨 나오고 슬퍼 보이는 이런 방식의 구조를 갖고 있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이 영화를 만든 사람들의 사랑에 대한 코멘트처럼 보이기도 하죠. 영화의 마지막 장면에 이르면 이제 두 사람의 관계가 거의 이제 파탄 직전까지 가게 되고 남자가 최후에 좀 잘해보려고 아내랑 러브호텔 같은 데를 가게 되죠. 그래서 옛날 그런 기분을 내려고 근데 거기서도 또 싸워요. 근데 러브호텔에서 들어간 방 이름이 뭐냐면 퓨처룸이란 말이에요. 미래의 방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것 자체가 그들의 미래를 보여주는 건데요. 거기서까지 아침에 그녀가 굉장히 화가 난 상태에서 남편을 두고 그냥 곧장 출근을 해버리죠. 그러니까 남자가 너무 화가 난 거예요. 아내가 일을 하게 되는 병원, 직장으로 가서 정말 깽판을 치는 그런 행동을 하게 되죠. 그러다가 심지어는 아내의 상사인 의사를 때리기도 하고 이런 과정을 되는데 그 장면도 영화에서 굉장히 잘 찍었어요. 병원에서 막 싸우고 이런 장면들 보면 서로 이렇게 마주보고 싸울 거 아니에요? 그런 상황인데 아내는 유리에 비친 것으로 묘사를 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마주보고 싸우는 게 나란히 서서 싸우는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면 둘 다 같은 위치에서 똑같이 악에 맞춰서 싸우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죠. 의사가 약간 이상한 행동을 이전에 하기도 했었지만 그 상황에서 때리는 장면을 보면 아예 유리 너머로 찍혀져 있어서 완전히 단절된 상황 같은 것을 강조한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못 참는 아내가 밖으로 나오게 되면 남편까지 같이 나오면 밖에가 역광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역광인 것으로 두 사람을 또 비춰줘. 이런 것들이 사랑하는 연인이 파탄에 이르게 되는 그런 부부를 사실은 시각적으로도 아주 잘 묘사한 장면이죠. 굉장히 신경 써서 찍었던 장면이었군요. 그렇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바로 이어지는 장면이 바로 이제 이별 장면인데 아내는 이제 자기 집으로 가게 되고 남편이 따라가게 되죠. 장인 못 들어오게 문까지 걸고 두 사람이 부엌에서 서로 이제 이별의 말을 주고받는데 이미 그때쯤 되면 더 이상 안 된다는 걸 알아요. 근데 남편은 어떻게든 그걸 돌려보려고 아이까지 있으니까 아내를 끌어안고 두 사람이 포옹을 하는데 포옹하는 순간 사실은 두 사람은 완전히 끝나게 되죠. You just gotta give me a chance to get better. Up here, please. Okay. And please face one another. Okay. 그러면서 이제 아내가 떠나게 되고 결국은 어쩔 수가 없으니까 남편이 바깥으로 나오게 되는데 남편이 바깥으로 나오면 이 딸이 아빠를 찾아가죠. 아이가 아빠를 엄마보다 훨씬 더 좋아해요. 아빠의 성격을 보여주는 것인데 근데 아빠 입장에서는 이제 헤어지게 되는 거니까 저기 엄마한테 가라고 하고 마지막으로 아내를 살짝 보고 등 돌리고 떠나게 되면 아이를 이제 엄마가 안죠. 그러면서 멀리 멀어져 가는 이 남편의 등을 보이면서 영화는 끝나게 되는 장면입니다. 영화 참 잔인하게도 남편이 걸어가는 쪽으로 아이들이 폭죽놀이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해서 영화가 끝나면 엔드 크레딧에 나오는 건 굉장히 아름다운 폭죽 사이로 두 사람의 행복했던 우리가 여태까지 보았던 두 사람의 알콩달콩했던 장면들이 포토몽타주 같은 걸 보여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아프게 끝난 부부가 그렇게 사랑했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 측면에서도 이 영화는 그 이별의 절정의 순간을 심지어는 둘이 결혼했던 순간까지 집어넣으면서까지 서로 대조시키는 그러면서 관객들을 한숨 짓게 만드는 훌륭한 이별 장면이라고 생각이 들죠. 사랑이 식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의무 때문이라도 계속 만나야 될까요? 아니면 네. 헤어져야 될까요? 이거는 뭐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고요. 네. 근데 사랑이 열정 하나만은 아니겠죠. 굉장히 많은 것들이 있겠죠. 어쨌건 영화에서 이제 사랑의 수많은 딜레마 중에 하나를 보여주는데 이 부부는 사랑하지 않은 거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둘 사이에 아주 거대한 상처가 있었어요, 과거에. 그게 뭔지 이제 후반부에 밝혀지기도 하고 아무리 사랑해도 이 상처를 두 사람은 치유할 수가 없었던 것이고 또 워낙 달랐던 사람인 것이고 둘을 위해서 포기해서 희생해서 결혼을 하고 그 다음에 삶을 이어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결되지 않았던 게 있다는 거죠. 영화를 보다 보면 사랑이라는 게 참 정말 어려운 거구나라는 걸 생각하게 해주는 명장면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영화는 또 라이언 고슬링 주연인 영화 라라랜드입니다. 저도 이번에 하면서 라이언 고슬링 영화가 두 편이야?
이렇게 생각이 들면서 사실 몰랐거든요. 10편을 고를 때는. 라이언 고슬링이 눈이 정말 슬퍼요. 헤어짐 전문 배우군요. 네, 할리우드 남자 배우 통틀어서 눈이 제일 슬픈 배우 같아요. 그런 면에서 사실은 이 멜라에 너무 최적화되어 있는 배우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블루 발렌타인은 못 보신 분들이 많겠지만 라라랜드 아마 다 보시지 않았겠어요? 끝장면이 다 했죠. 네. 사람들이 제가 이제 이별 장면 베스트로 라라랜드 넣었다라고 하면 다 끝장면이라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장면을 얘기한 게 아니에요, 저는. 역시, 심지어는 네, 호주 씨도 낚았어요. 낚였어요. 네. 머리 하얘집니다. 호주 매니저님도 낚았는데, 물론 그 장면이 최고의 명장면입니다. 더 훌륭한 장면인데, 영화로는. 근데 영화에서 두 사람은 그 장면에서 이별한 게 아니에요. 그 훨씬 전에 이별했어요. 그 이별 장면을 말하고 싶은데, 여자가 오디션을 봤습니다. 심지어 오디션을 잘 봤어요. 이 오디션에서 만약에 합격했다는 소식이 오면 파리에 가서 이제 연기 생활을 해야 돼요. 근데 과연 잘 나올까?를 놓고 두 사람이 그리피스 천문대에 있는 벤치에 앉아서 대화하는 거, 이게 사실은 영화의 이별 장면이에요. 저는 이 장면을 꼽은 겁니다. 그 장면을 보시면 두 사람이 이제 며칠 뒤에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궁금하잖아요. 그 상황에서 남자는 당신 될 거라고 얘기하고 여자는 안 될 거라고 얘기해요. 왜 그럴까? 저는 사실은 그 장면, 이별 장면에서 대사를 너무너무 잘 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상적인 말, 평범한 말, 그리고 할 법한 말을 하는 것 같은데 한마디 한마디 두 사람 심리가 너무 잘 담겨져 있거든요. 남자가 여자가 될 거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자기가 여자의 꿈에 걸림돌이 되기를 않기를 바라는 마음 같은 거죠. 다시 말하면 두 사람이 깨어져서 이별을 한다 할지라도 그게 나 때문은 아니야 라고 말하고 싶은 거예요. 반면에 여자 입장에서는 나 안 될 거야 라고 말하는 건 자기가 떠날 경우에 미안하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안 될 거야 라고 말함으로써 애써 그 미안함을 감추려고 하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여자가 무슨 얘기하면 우리 어디 있는 거지? 라니까 남자가 우리 그리피스 파크에 있지? 라고 하죠. 아니 진짜 우리 어디 있는 거야? 라고 말하니까 남자가 당신 붙으면 당신의 모든 것을 쏟아서 그 일을 위해서 전력 투구해야 돼. 왜냐하면 그게 네 꿈이잖아 라고 말하죠. 그게 네 꿈이잖아 라는 얘기는 뒤집어서 얘기하면 그건 내 꿈이 아니야 라는 얘기이기도 해요. 굉장히 잔인한 말이에요. 바로 그 다음 말이 뭐냐면 그럼 당신은 어떻게 할래? 라고 하니까 남자가 뭐라고 그러냐면 나는 여기서 내가 계획했던 것을 해야지 라고 말하죠. 이 얘기인 즉슨 너는 네 꿈대로 가고 나는 내 꿈대로 가는 거야 라고 이 남자는 이미 벌써 이별의 순간을 알고 있고 사실은 듣고 있는 여자도 알고 있는 거예요. 둘이 이 겉으로 드러나는 말과 속에 있는 말들이 완전히 상황이 다른 거죠. 약간 농담처럼 말을 붙이죠. 뭐라고 그러냐면 프랑스에 가도 재즈 즐길 수 있어. 거기도 좋은 재즈 많거든. 너 지금 재즈 좋아하게 됐잖아. 어떤 여자가 맞아 이렇게 얘기하죠. 이 말은 재즈가 얼마나 훌륭한 음악인지를 가르쳐 준 것은 세바스찬이에요. 그러니까 미아가 프랑스 파리에 가서 만약에 좋은 재즈를 즐길 수 있다면 거기 가서도 이 남자에 대한 사랑을 애틋하게 기억한다라는 뜻이 될 수도 있겠죠. 다른 한편으로는 여기서 좋은 재즈를 당신에게 알려준 사람이 있는 것처럼 거기에도 좋은 재즈로 대변되는 또 다른 좋은 남자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오 마이 갓. 이렇게 볼 수도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부인하지 않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이 되면 이제 두 사람이 이제 흘러가는 대로 가보자고 얘기하죠. 그러다가 갑자기 이제 이 상황을 정리해야 되니까 주변을 돌아보게 되더니 여기 굉장히 아름다운 줄 알았는데 낮에 와본 건 두 사람이 처음이라면서 너무 경치가 볼품이 없다라는 말로 그 말이 끝나요. 그곳에서 그리피스 파크에서의 경치는 두 사람의 사랑이에요. 거기서 두 번이나 끝내주는 순간이 있었거든요. 하나는 두 사람이 약간 춤추는 굉장히 멋진 장면이 있잖아요. 벤치 앞에서. 또 하나는 천문대 안에서도 너무 아름답게 우주를 유영하면서 춤을 췄단 말이에요. 그렇게 멋있는 장면을 만들어 놓고 낮에 오니까 별게 아니다 라고 말을 한단 말이에요. 낮에 왔다는 건 그 사랑이 깨진 거고 콩깍지가 벗어진 거죠. 그 상황에서 그리피스 천문대에 우리가 있다라고 초반에 말했던 것도 사실은 그 사랑이 지금 어떤 그 위기에 봉착해 있고 끝에 다다라 있는지를 사실 말해주는 거죠. 이렇게 본다면 두 사람은 심상하게 대화를 하고 있지만 사실은 꿈이냐 아니면 자기의 사랑이냐를 놓고 두 사람은 저울질하다가 둘 다 굳건히 꿈을 선택한 거예요. 그 상황에서 둘 다 사랑을 버리는 그런 대화를 두 사람이 나눠서 합의를 한 거거든요. 이렇게 본다면 이 장면은 사실은 굉장히 슬프기도 하고 현실적이기도 하고 너무 또 사랑의 또 다른 구석을 굉장히 정확하게 찌르기도 한 아주 뛰어난 그런 이별 장면이라고 생각하죠. 이렇게 각본이 뛰어난지 몰랐었네요. 네, 아주 뛰어난 각본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제 영화의 사람들이 다 좋아하시는 마지막 장면이 나오게 되는데 마지막 장면에서 두 사람이 헤어진 게 아니고 당연히 그때 헤어짐의 의미가 무엇이었는지를 지금 깨달은 거죠. 어떻게 본다면 만약에 우리예요, 마지막 장면이. 계속 만약에 우리 그렇죠. 만약에 우리로 플래시백이 나오게 되는 건데 그러면서 두 사람은 그 이별을 했을 때 나의 마음은 무엇이었고 나는 어떤 걸 선택했구나 라고 깨달은 거죠. 만약에 그 파리로 가는 오디션에서 떨어졌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됐을까? 제가 볼 땐 계속 사귀었어요. 사귀었지만 또 3년 있고 4년 있고 2년 있고 한 달 있고 하다 보면 또 다른 기회가 있을 것이고 그랬을 때 두 사람이 꿈으로 나아가야 되는 순간이 오면 아마 둘 다 떨어지겠죠. 그래서 두 사람은 아마
헤어졌을 거예요. 왜냐하면 두 사람 모두 사랑보다는 꿈이 중요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라라랜드의 특히 후반부와 이별 장면과 마지막 장면은 굉장히 슬픈 사랑 영화이기도 하면서 한편으로는 그 이면에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사실은 꿈을 향해 가느냐 사랑을 향해서 가느냐 중에서 선과 악이 어디 있어요. 인생에 따라 가치에 따라 다른 거잖아요. 반드시 사랑을 택해야 좋은 사람인가?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이 영화는 사실은 사랑보다는 꿈을 더 원했던 두 남녀의 필연적인 이별을 다루고 있는 영화,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평론가님 어떠신가요? 사랑인가요? 꿈인가요? 병행할 수 없다면. 네. 저는 꿈이라는 게 인생에서 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우와, 로맨티스트. 네. 비교할 필요도 없이 제가 꿈에 관해서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저는 어떻게 보면 꿈이 인간을 불행하게도 만들 수도 있고 이런 입장을 갖고 있고, 꿈이라는 걸 어느 시점 이후로는 안 꾸는 게 더 좋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면에서 벨붕? 사랑을 택해야 된다. 당연히 그렇죠. 네. 명심하겠습니다. 네. 미셸 윌리엄스도 이관왕이네요. 네, 웬디와 그렇더라고. 루시입니다. 네. 제가 미셸 윌리엄스 연기를 너무 좋아하기도 하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라이언 고슬링처럼 미셸 윌리엄스도 두 편이나 골랐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웬디와 루시라는 작품인데, 이 영화 아마 많이 못 보셨을 텐데 꼭 보라고 말씀드리고 처음 봤어요. 그렇죠? 뒤에 가면 엄청나지 않습니까? 강아지가 꼬리도 연기하더라고요. 아, 원래 강아지가 기분 좋으면 꼬리 뒤에 흔드는데 그렇죠. 강아지가 네. 상황에 맞춰서 꼬리도 절제할 줄 알고. 켈리 라이카트라는 탁월한 그런 또 감독이 우리 영화를 좋아하잖아요. 저희가 파이아캐스트 그 퍼스트 카우라는 걸작에 대해서 설명한 적이 있고. 너무 좋았죠. 네, 그 이전에 이제 만들었던 작품인데, 스토리는 정말 간단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힘든 처지에서 경제적으로 여기서는 일자리를 얻을 수 없는 미국 여자가 알래스카까지 가려고 그래요. 그래서 알래스카에 있는, 왜냐하면 거기서는 상대적으로 취직하기가 쉽다고 그러고, 그래서 통조림 공장에 취직하려고 가는데, 가려고 하면 이제 아주 굉장히 낡은 차를 몰고 또 자기가 굉장히 좋아하는 루시라는 개를 함께 데리고 간단 말이에요. 근데 오리건주를 통과할 때 차 고장이 나버리는 거예요. 더 이상 발이 없으니까 차를 고쳐야 되는데 수리비가 엄청나요. 그러니까 그 돈은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되지라고 하는데, 돈은 점점 떨어져 가고, 그래서 개를 잠깐 마트 바깥에다 묶어놓고 안에 들어갔다가 충동적으로 개 사료를 훔칩니다. 근데 그게 걸려요. 그래서 경찰이 유치장에 들어갔는데, 이게 아주 엄청난 죄는 아니잖아요. 도둑질이지만 벌금을 내고 나오는데, 그 사이에 개가 없어진 거죠. 그래서 개를 찾아서 막 헤매는 얘기예요. 알고 보니까 이 개가 이 유기견 보호소를 통과해서 지나서 어떤 또 다른 집에 입양이 된 거죠. 그래서 사실은 개를 데리러 가죠, 마지막에. 데리러 가는데, 데리러 가서 딱 보니까 이 철망 같은 게 있고, 거기서 이제 개가 있는 거예요. 처음에는 개는 저쪽을 보고 있는데, 가서 그 개를 바라보니까 대번에 루시가 알아보고 막 웬디한테 막 이렇게 안기는데, 둘 사이에는 철망이 있어요. 그 상황에서 쓰다듬기도 하고 말하기도 하고 하다가 둘이 항상 하던 놀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허름한 배낭에서 나뭇가지 이만한 걸 꺼내서 던지면 물어오고 던지면 물어오는데, 처음에는 신나서 그 놀이를 하다가 몇 번 하는 순간 그녀의 표정이 점점 웬디가 어두워져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이 되면 데려가지 않는 것이 데려가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을 수 있겠다고 생각하죠. 왜냐하면 훨씬 더 좋은 환경이잖아요, 걔한테. 마당도 있고. 그렇습니다. 자기는 아직 일자리도 없고 얘를 어떻게 데려가야 될지도 모르고. 어떻게 보면 그 오리건주에 있으면서 사실은 차 고치는 것도 포기하고 차도 버리고 가잖아요. 차의 입장과 개의 입장이 사실상 겹치는 거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 상황에서 이제 마지막에는 홀로 떠나면서 영화가 끝나게 되는데, 사람과 개의 헤어짐을 더군다나 이제 미셸 윌리엄스가 감정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정말 뛰어난 배우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영화에서 너무 잘 보여주는 너무나 슬픈 그런 장면이기도 합니다. 저는 뭔가 사랑하기 때문에 떠난다라는 말이 되게 무책임한 말이고 비겁한 말인 줄 알았는데, 네. 이 영화를 보니까 이해되더라고요. 적어도 이 케이스는 정말 그렇습니다. 루시라는 개를 정말 좋아해서 그러는 거고, 사랑해서 그러는 거고요. 또 이런 그 영화 중에 영화사에 나온 또 다른 걸작이 이제 움베르토 디라는 작품이 있어요. 한번 기회가 되시면 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러니까 1940, 50년대에 이탈리아에서 있었던, 우리가 보통 흔히 네오리얼리즘이라고 말했던 전후 이탈리아에서의 폐허라든지, 아니면 굉장히 힘든 삶을 살았던 도시 빈민이라든지 뭐 농촌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다룬 일련의 영화들을 네오리얼리즘이라고 하는데, 제일 유명한 영화는 이제 자전거 도둑 같은 작품이죠. 비토리오 데시카의 움베르토 디라는 작품을 보면 이 영화랑 많은 부분이 비슷해요. 스토리는 정확하게 같지 않지만, 예를 들면 극도로 빈곤한 누군가가 있어요. 거기서 이제 노인인데 하나밖에 없는 자기의 모든 사랑을 쏟는 반려견이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여기서는 남자가 목숨을 끊으려고 하거든요. 그러려고 하니까 자기 반려견은 어떻게? 그래서 이걸 맡아줄 사람을 위해서 찾아다니다가 어떤 결정을 하는 그런 이야기예요. 움베르토 디도 정말 훌륭한 작품이거든요. 한번 기회가 되셔서 보실 수 있다면 또 연장선상에서 한번 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이번엔 디스토피아적 상황을 다룬 더 로드입니다. 더 로드는 이제 코맥 메카시의 소설로 굉장히 유명하죠. 코맥 메카시의 소설들 훌륭한 작품 너무 많은데 이 작품은 진짜 훌륭한 소설이고요. 영화도 최대한 소설의 내용을 고스란히 옮기는 방식으로 굉장히 겸허하게 각색을 한 그런 뛰어난 작품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보면 인간을 심지어는 잡아먹기까지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희망을 찾아서 딱 하나 어린 아들을 데리고 남자가 미국 남쪽으로 계속 도보 여행을 하는 거죠. 길을 가는 거죠. 그러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다룬. 근데 이제 영화의 후반부에 이르게 되면 이제 해변에 도달하게 되죠. 바다에. 남자가 그동안 누적된 여러 가지 뭐 등등 상처가 나기도 하고 피해를 보기도 하고 이런 건강이 악화가 되는 상황에서 수레를 밀고 가다가 기침을 하고 옆에 쓰러지잖아요. 그러고 났는데 바로 앞에는 바다가 있고 해변에서 잠깐 누우려고 했는데 더 이상 못 일어나게 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아빠를 조금이라도 간호하기 위해서 물도 떠다 주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것으로 회복될 리가 없고 아버지는 정신이 차려지면 아들한테 뭔가 얘기를 하기도 하고 그러다 정신이 또 까무룩하게 가기도 하고 아들은 그 곁을 떠날 수가 없고 그러면서 마지막에 최후로 두 사람이 이별하는 이런 장면입니다. 이 장면이 참 우리가 이제 죽음이나 이런 상황 속에서 이별할 때 보면 죽음 속에서 이별의 기회가 확실하고도 너무 명확한 것으로 영화가 가정하고 묘사하잖아요. 실제 죽음하고 달리. 사실은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이 우리를 떠날 때 사실은 임종하기도 어렵잖아요. 정확한 그 시간을 보기도 어렵고 이게 마지막이다. 이게 유언인지 아닌지도 몰라요. 이런 상황들. 심지어는 굉장히 많은 상황 속에서 이제 정신을 제대로 차리지 못하시는 경우들도 있고. 이 영화를 보면 그렇게 죽어갈 때 예를 들면 일반적인 그런 영화라면 그 상황에서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어떤 얘기를 남기게 되면 아들이 그 얘기를 들으면서 막 울게 되고 아버지가 죽게 되면 통곡하게 되고 이런 방식으로 영화를 찍게 되는데 이 영화는 가만히 보면 두 사람이 대화했을 때 그게 유언인지를 아들은 모르는 상황이죠. 왜냐하면 그때까지는 아빠가 죽는지 아닌지도 모르고 물론 심각한 부상을 입었지만 아버지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You need to keep going. Just keep going south. 그게 유언이 됐던 건데 쓰러진 날이 있고 쓰러진 날 밤이 있고 다음날 아침에 깨어서 그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저녁이 되면 아들이 하루 종일 간호하기도 하고 춥고 배고프기도 하니까 아버지 몸에 쓰러져서 자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아빠 혼자 밤에 눈을 떠요. 그 상황에서 아무 말도 못하는 것을 위해서 부감으로 찝는 장면이 있는데 아마도 그 무렵 어딘가에서 아버지는 혼자 죽었을 거예요. 다음 날이 또 돼요. 세 번째 날. 그럼 아들 입장에서 보면 아버지가 그 사이에 죽어 있단 말이에요. 통곡을 하는데 아들도 바로 안 떠나요. 하루를 거기 더 있어요. 그 밤까지. 그리고 나서 최후의 3박 4일이 지나게 되면 아들이 아버지의 당부대로 아버지 품에 있는 망원경과 권총을 챙겨서 이제 나가면서 라스트 씬으로 이어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시간에 대한 묘사나 사실은 그 절절한 순간에서도 두 사람은 마지막 순간을 서로 계속 어긋났던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 그리고 이 영화를 관통하는 사실은 원작 소설도 그렇지만 이 참혹한 시대에 사실은 거기에 이제 디스토피아적인 상황은 어떻게 보면 비유죠. 그런 비유적인 건데 코멜 메카시 자체가 이 다음 세대를 보면서 그런 마음을 품었던 것 같고요. 왜냐하면 소설에서 말년에 그런 주제를 계속 다뤘으니까. 그런 상황에서 아들일 수도 있고 다음 세대도 수 있는데 이 참혹한 세상에서 아들을 두고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버지 입장에서는 그게 유일한 삶을 살아나가는 목적, 이유가 되어 있는 상황 속에서 결국 자기까지 죽게 됐어요. 그랬을 때 얼마나 이 많은 이 걱정과 회한 같은 게 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들한테 뭐라고 말을 해주죠. 그런 장면이 정말 아프게 담겨져 있는 뛰어난 장면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3년 약정보다 저렴한 1년 약정 인터넷 비다이렉트 샵에서는 모두 다 가능. 비다샵 가능. 다음 영화는 카비리아의 밤입니다. 네, 이 작품도 꼭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이제 페데리코 펠리니 하면 뭐 이탈리아 영화를 위대하게 만든 그런 거장 중에 거장으로 영화사에 남아있기도 하고 또 페데리코 펠리니를 말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게 아내와의 파트너십이거든요. 줄리에타 마시나인데 바로 줄리에타 마시나 자체가 워낙 뛰어난 배우이기도 하고 한때는 또 여자 채플린이라는 별명으로도 불렀어요. 이 영화를 보시면 왜 여자 채플린이라고 불리는지 알 텐데 길에서도 그런 모습을 보여주죠. 어쨌건 길이라든지 뭐 영혼의 줄리에타라든지 지금 말씀드리는 카비리아의 밤이라든지 이런 작품을 통해서 이제 줄리에타 마시나라는 배우가 기억이 되는데 어쨌건 이 영화를 보면 이제 줄리에타 마시나가 연기를 하고 있는 그 여자 이름이 카비리아예요. 너무 낙천적이고 어려운 환경에서 이렇게 거리에서 춤도 추고 사람을 너무 잘 믿어서 자기는 좋아한다고 생각했던 남자로부터 사실은 계속 사기당하고 배신당하고 이러면서 어려움을 겪는 여자란 말이에요. 근데 그러다가 자기 삶이 생각하니까 너무 비참한 거예요. 그래서 성당으로 가요. 성당으로 가서 기도를 하죠. 제발 내 삶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게 해달라. 도와달라라는 식으로 신에게 기도를 하고 나오는데
뭐 기도한다고 변하겠어요? 아무것도 안 변했는데 어떤 마술쇼를 구경하러 갔더니 마술쇼에서 여자가 특이한 어떤 행색과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무대로 불러내요. 최면을 건 상태에서 당신의 꿈이 뭐냐고 물어보는데 정말 간절하게 나는 좀 바꾸고 싶고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고 싶고 이런 말을 하니까 대충 그녀에 대해서 알고 있거나 행색을 봐서 구경꾼들이 보면서 굉장히 다 놀린단 말이에요. 비웃는단 말이에요. 깨서 보니까 자기가 너무 비참한 상황에서 조롱거리가 된 거예요. 근데 밖에 나와 있는데 그 구경꾼 중에 관객 중에 한 명에 어떤 오스카라는 남자가 있었는데 자기의 편에 서서 너무 말을 잘해주고 너무 따뜻하고 이런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남자랑 사랑에 빠져요. 그래서 아 이건 진짜 사랑이구나 믿어가지고 자기 전 재산을 팔아요. 그리고 돈을 다 마련을 해가지고 현금화한 다음에 새 출발을 떠나죠. 근데 중간에 남자가 잠깐 쉬었다 가자고 하면서 사이로 자꾸 들어가는 거예요. 불길하네요 벌써. 여자가 따라가게 되죠. 끝에 가서 이렇게 되는데 아직도 분위기를 파악하지 못하는 그녀는 남자한테 살짝 고개를 기대면서 앞으로 우리한테 찾아올 행복을 막 생각하기도 하고 그러다가 남자 손을 이렇게 보고 키스를 하려고 그러는데 키스를 하는데 남자 손이 이상하게 너무 찬 거예요. 그래서 당신 손이 왜 이렇게 차? 라고 했는데 그때도 모르고 그 상황에서 밑에를 보니까 까마득한 절벽이야. 근데 아래를 내려다보면서 아 저기 물이 굉장히 깊은 것 같아서 보트놀이 하면 좋겠네? 이렇게 생각하는데 갑자기 남자가 차가운 목소리로 당신 수영할 줄 알아? 이렇게 물어보죠. 여자가 나 수영 못해. 옛날에도 물속에 깊은 곳에 어떤 사람이 자기를 밀어서 죽을 뻔했는데 간신히 살아났어 라고 고개를 돌려서 쳐다보는 순간 이 영화에서 너무나 인상적인 저는 영화 역사상 가장 인상적인 그 익스트림 빅클로즈업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거든요. 두 남자의 눈하고 코만 보여주는 빅클로즈업이 나옵니다. 그 순간 사실 모든 걸 깨닫게 되죠. 그 남자가 뭘 노렸는지를 알게 되고 결국 날 죽이려고 한 거냐고 하면서 가방을 준 다음에 그러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자기는 살 가치가 없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믿었던 사람조차 거짓이었단 말이야. 발버둥을 치면서 자기를 죽이라고 하죠. 이 오스카라는 남자는 범행을 하려고 했지만 또 약간 마음이 약한 구석은 있어가지고 그 상황에서 가방만 들고 도망치거든요. 한참을 발버둥 치고 울다가 눈물을 닦고 그 자리에서 일어서 숲을 터덜터덜 걸어 나옵니다. 이게 영화의 이별 장면이에요. 그러면 이제 마지막 장면하고 이어지게 되는데 스토리를 대충 말씀드렸는데 이 스토리를 알아도 이제 나중에 영화를 보시면 굉장히 감동하실 텐데 어찌됐건 이 장면에서 마지막 순간에 그게 사랑이기도 하지만 그거 자체가 삶을 살아나가게 만드는 유일한 줄처럼 보였던 사람과의 관계잖아요. 근데 그 사람도 내 돈을 노렸던 거잖아요. 더군다나 이 영화의 시작 장면에서 또 다른 논팽이 같은 남자한테 돈을 뺏겨서 물에 빠지는 장면으로 시작하거든요. 거듭 그런 불행 속에서 허우적대는 그런 여성의 이야기를 그린 작품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특히 이제 마지막 장면에 그 익스트림 클로즈업 장면이 나오는 건 저는 처음 봤을 때 너무 정서적인 충격을 받았던 그런 인상적인 장면이기도 하고 잊지 못할 그런 무시무시한 이별 장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정말 예상치도 못한 이별 상대인데요. 배구공과의 이별을 다룬 영화라고 해야 될까요? 다 하실 것 같아요. 네, 캐스터웨이입니다. 네. 제가 이제 캐스터웨이 볼 때 그 생각을 했어요. 할리우드가 사실은 가장 잘 찍는 게 스펙터클하고 뭐 어마어마한 1억 달러, 2억 달러 이렇게 들여서 만드는 SF 같은 영화들 이걸 제일 잘 만든다고 보통 생각하시지만 뭐 그렇기도 하죠. 할리우드가 제일 잘 만드는 거 드라마 아닌가? 이런 생각을 제가 했어요. 이 영화를 예전에 보면서. 왜냐면 이 영화를 보면서 아니 세상에 얼마나 드라마 속에 이입을 잘 시키면 배구공하고 헤어지는 장면이 세상에 이렇게 슬퍼? 이걸 이렇게 슬프게 만들 수 있단 말이야? 너무 놀랍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로버트 자메키스가 만들고 또 이제 톰 행크스가 뛰어난 연기를 보여주었던 많은 분들 이제 무인도 하면 떠오르는 그런 대표적인 영화가 됐죠. 캐스터웨이인데요. 캐스터웨이에서 이제 이 남자가 4년 동안 무인도에서 혼자 살아가는데 아무도 없죠. 그런 상황에서 뭔가 말 상대도 필요하고 외로움을 달래야 되는데 사실은 처음에 이제 불을 일으키는 장면에서 나무끼리 이렇게 막 마찰시키다가 부러진 나무에다 손이 베어가지고 완전히 피가 엄청나게 되니까 너무 화가 나잖아요. 그 상황에서 옆에 있는 거 자기가 이 사람이 페덱스 직원이니까 배송하려고 함께 떨어졌던 물건들을 막 집어던지면서 화를 내게 되는데 그중에 배구공이 있었던 거예요. 손이 이제 피로 범벅이 되니까 배구공을 던지는 과정에서 이 손바닥이 찍히게 되는데 그러고 나서 남자가 이제 화도 사귀고 손도 약간 좀 씻어내고 이런 상황에서 가만 생각해 보니까 도장처럼 찍혀 있는 핏자국에서 사람 얼굴을 본 거죠. 그래서 이렇게 침을 이렇게 발라가지고 거기다 눈, 코, 입을 그려다 놓고 옆에 놓고 불을 일으키니까 불이 드디어 된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친구가 되고 걔 이름을 아예 그냥 그 배구공이 윌슨 회사에서 만들어서 윌슨이라고 부르고
둘이 막 토론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사실은 무생물임에도 불구하고 오랜 기간의 유대가 쌓이게 되고 마지막에 이제 뗏목을 타고 탈출을 하려고 그러는데 폭풍으로 만나서 헤어지게 되는데 아침에 그 폭풍우 끝나고 나서 깨어보니까 홍건한 가운데 저기 윌슨이 있단 말이에요. 그 잡으러 오면 되긴 돼요. 그런 상황에서 글로 가려고 그러는데 이 파도나 상황이 그걸 따라가면 자기가 죽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윌슨을 보여줘야 되는 상황이 되는데 I'm sorry란 말을 계속하죠. 미안하다고. 그리고 이제 뗏목에 누워서 통곡하는 그 유명한 장면으로 끝나게 되는데 그 장면 자체가 이 남자가 4년간 어떤 세월을 보냈는지 이 남자의 뿌리 깊은 고독이 어떤 건지 인간이 감정을 나눌 수 있는 그런 능력이라는 게 사실 얼마나 심대하고 그런 능력인지를 사실은 보여주기도 하는 윌슨이 없었으면 어쩌면 4년까지 못 버틸 수도 있었잖아요. 근데 그 상황에서 상대가 없으면 상대를 만들어내기라도 하는 게 인간이잖아요. 그의 어떤 의지와 어떤 감정 같은 것을 제대로 보여준 뛰어난 명장면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바다에서 잃었던 윌슨을 저희가 구해왔습니다. 네, 지난번에 랜선 투어 할 때도 잠깐 보여드렸는데요. 제가 이제 한 10수년 전에 피지에 EBS 관련돼가지고 제가 이제 여행을 갈 일이 있었고 실제로 이 캐스터웨이를 찍었던 무인도 모누리키라는 섬에 간 적이 있어요. 그때 갔을 때 제 원칙은 카메라 앞에서 똑같이 하자라고 해서 배구공을 하나 준비해 가려고 그랬는데 피지의 그 수도인 수바를 다 뒤져도 스포츠용품 상점에서 윌슨은 안 파는 거예요. 그리고 푸마 파는 거예요. 다른 공이 있지만 요즘 배구공이 컬러로 되어 있잖아요. 근데 그러면 안 되잖아. 흰색이래야 되잖아. 그래서 이 푸마를 사가지고 제가 대신 여기다 했는데 이거는 피는 아니고요. 포스터 컬러를 사가지고 가서 손에다 이렇게 발라서 한번 이렇게 찍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침 묻혀서 제가 이렇게 그려서 이게 섬 이름이 모누리키라는 섬이라서 모누 빼고 리키라고 불렀거든요. 그래서 중간에 리키한테 말도 하면서 찍었던 기억이 나는데 바람이 조금 빠졌고요. 리키가 좀 살을 여유었네요. 네, 그래도 이 리키는 이 정도면 그 영화 속에서 윌슨은 거의 뭐 마지막에 배우공이 엉망진창이 되잖아요. 거기에 비하면 제가 훨씬 더 보존 가치가 높은 그런 리키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마지막 여운은 감정적으로 정말 긴 여운을 남기는 영화죠. 애프터선입니다. 저는 영화 다시 봐도 정말 걸작 같아요. 너무 잘 만든 영화인 것 같고요. 이 애프터선은 이제 그러니까 11살 때 아버지와 함께 튀르키예로 여행 갔던 그 소피라는 여자가 20년의 세월이 지나게 되죠. 그래서 아버지랑 같은 나이가 된 거예요. 왜냐면 여행 갔을 때 아버지가 31살이었거든요. 자기가 31살이 됐고 그날은 생일이에요. 근데 아침에 일어나서 간밤에 꿈자리가 너무 뒤숭숭한 거예요. 꿈에 뭘 봤냐면 아버지를 봤는데 무슨 클럽 같은 데서 아버지가 춤을 추는데 처음에는 즐거워서 춤을 추시는 것처럼 보이는데 점점점 보면 볼수록 아버지가 고통의 몸부림을 하는 것처럼 보이는 춤을 추는 이상한 꿈을 꿨단 말이에요. 아침에 일어나니까 무슨 생각이 들겠어요? 아버지 생각이 나겠죠? 그래서 20년 전에 아버지랑 함께 갔었던 튀르키예에서 아버지가 찍어줬던 자신의 비디오 테이프를 틀어서 보는 겁니다. 보다가 중간중간 비디오 테이프 모든 것을 녹화하지 않았으니까 그때 있었던 일을 자기가 상상하게 되죠. 실제로 찍었던 장면과 상상했던 장면을 계속 갈마들면서 진행되다가 마지막에 이르게 되면 그 비디오 테이프에 마지막 남겨진 장면이 공항에서 아버지가 자기를 손흔들어서 보내줬던 장면이거든요. 그걸 보면서 이제 영화가 끝나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영화의 구성은 그런데 제가 고른 이별 장면은 당연히 또 마지막에 등장하는 그 장면이죠. 근데 이 장면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상상의 장면과 이런 것들을 다 조합하고 꿈 장면까지 섞어서 만든 굉장히 뛰어난 장면인데 아버지는 이게 끝이라는 걸 알고 있고 추측컨대 아버지는 이후에 불행한 어떤 결정을 한 것 같고 딸은 그냥 아빠랑 너무 즐거웠거든요. 같이 있을 때도 아버지가 뭐 이상하다는 생각을 못 했어요. 그 당시는. 지나고 보니까 아빠가 그랬던 게 아닐까라고 짐작이 될 뿐이지. 그 상황에서 11살짜리 아리의 어떤 천진함 그대로 비디오 테이프 속에서의 장면은 이쪽 기둥 갔다가 저쪽 벽에 갔다가 막 장난스럽게 깍꿍도 했다가 아빠 사랑해요 막 말하기도 하고 해맑게 인사하면서 너무 하죠. 귀엽게 마지막 순간에 나가면 이제 필름이 끊어지죠. 근데 이 영화는 비범하게도 그 장면 끝에 카메라가 패닝을 하면 그게 사실은 보고 있었던 그 지금 31살이 된 소피의 방이라는 걸 보여주죠. 거실이라는 걸. 소피가 보다가 소피의 장면이 잡히게 되면 거기서 다시 카메라가 더 돌면 이번에 또 다른 흰 벽이 나오게 되는데 거기서 놀랍게도 그 당시에 아버지가 이 소피를 찍었던 공항에서의 비디오 카메라를 찍던 그 장면의 모습이 나오는 게 영화의 마지막 장면이죠. 근데 당연하게도 그 장면은 소피가 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촬영을 한 다음에 소피는 안으로 들어갔고 그 이후에 아버지 행적이 담긴 거니까 다시 말하면 비디오 테이프를 다 보고 났을 때 소피가 31살 때 떠오른 그때 아버지는 이랬었겠구나 라고 상상한 모습이죠. 그 장면을 보면 별것도 없어요. 아버지는 촬영이 끝나면 만감이 교차하는 모습으로 비디오 카메라를 끄고 돌아서서 뚜벅뚜벅 나가죠. 그럼 나갈 때 보면 문이 있거든요. 문을 열고 들어가는데 그 바깥의 문은 약 사이키 조명이 엄청납니다.
다시 말하면 거기가 클럽인 것으로서 상상하게 된다는 건데 이 클럽 속에서 사이키 조명 속에 들어가면 아버지가 뭐 할까요? 춤을 추겠죠? 그러면 이 영화의 첫 번째 꼼장면이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31살이 됐던 이 소피의 입장에서 내가 11살 때는 전혀 몰랐는데 그 당시 아버지는 이런 상태였구나라는 것을 부분 상기하게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화의 마지막 장면에 이르게 되면 그 아버지는 그때 내가 떠난 다음에 비디오 카메라를 끄고 돌아서서 글로 들어갔구나. 근데 그곳은 내 꿈속이었구나 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 영화가 어떻게 되겠어요? 순환하겠죠? 그렇게 본다면 결과적으로는 31살이 돼서 아무리 필사적으로 생각해내려고 해도 아버지에 대해서 몇 가지 당사들은 이해하게 됐지만 아버지의 전부 혹은 그 실체는 영원히 이해 못한 채 끊임없이 맴돌게 되는 거예요. 이런 측면에서 마지막에 이별 장면을 굉장히 어떻게 보면 초현실주의적으로 만들어놓은 이 장면은 명장면이면서 정말 어떤 그런 이별 장면보다도 우리를 마음 아프게 만드는 그런 장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이 영화에 대해서는 심층 리뷰로도 다뤘어가지고 네. 그 영상도 영화와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관님 오늘 영화들 정말 이별 장면들이 다 너무 슬펐던 것 같은데요. 네, 근데 하루에 이거 2편 이상 보지 마시고요. 치사량입니다. 힘듭니다. 나누어서 이렇게 감정적으로 감당이 될 수 있을 만큼 물론 다 좋은 영화니까 한번 보시는 걸 권해드리고요. 여러분들도 떠오르는 이별 장면들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띄워드린 영화들은 BTV 그리고 모바일 UTV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